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하는 자립지원교육 법률편입니다. 법률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립 후 사소한 사건부터 다양한 계약까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정보를 알려드릴 정구연 변호사입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함께할 자립 선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 8년차 바람개비 소프터즈 8기 신선이라고 합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자립 정보를 알려주면서 저 또한 배울 수 있는 자리라 되게 설레네요. 소개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은 자립 후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신선 씨와 함께 막막하고 두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 씨는 법적 문제로 고민이 있었거나 혹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나요? 흔하지는 않지만 몇몇 사건들이 있기는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보통 시설 선생님이나 주변에 있는 아는 어른분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혼자서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용어도 어렵고 혼자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변호사인 저도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 막 자립한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겪을 만한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자립 전에 다양한 교육을 받긴 하지만 법률 정보를 알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미리 알아두면 여러 계약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쉽게 대처했을 텐데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법률 상식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제별로 흔히 일어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률적 대처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인터넷 기사,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다양한 사기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신선 씨나 주변 친구들 중에 관련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있을까요? 네. 다행히 아직 저는 없지만 퇴소하고 얼마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는 지인에게 핸드폰 가계통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진 경우도 있었고 온라인 카페에서 고액 알바라고 해서 가보니까 보이스피싱 수금책이었던 경우도 봤었어요. 맞아요. 뉴스에서만 볼 것 같았던 일들이 우리 일상에 생각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사기 유형 중 하나가 방금 신선 씨가 이야기해 주신 핸드폰 가계통이나 유심 사기입니다. 이제 핸드폰 가계통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핸드폰을 본인이 실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남에게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걸 흔히 가계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기기 전체 할부 구매값이 12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판매해서 받게 되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기기 할부값을 앞으로 본인이 계속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전부 이자로 내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아주 이율이 높은 대출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할부값을 밀리게 되면 더욱 높은 이율이 붙게 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더라도 나중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유심을 빼지 않고 그대로 넘겨주거나 어떤 경우에든 유심을 팔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유심을 넘겨주는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범죄에 해당됩니다. 또 유심을 가져간 사람이 소액 결제를 사용하면 억울하지만 그 대금이 본인 명의로 청구되어 다 갚아야 하는데요. 월 수십만 원씩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서 보이스피싱범의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무섭네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개통된 핸드폰을 함부로 넘겨주는 경우가 꽤 있는데 경각심을 가져야겠네요.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날이 갈수록 들어보지 못한 신종 사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설명 하도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여전히 전국에서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어요. 보이스피싱 방법도 점점 더 진화해서 이제는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심지어 국정원 같은 공공기관의 공문을 위조하는 걸 넘어서 실제 홈페이지와 거의 똑같은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국가 공공기관은 절대로 일반 시민에게 계좌에 돈을 이체하라든가 꺼내라든가 그 돈을 어딘가로 보내라든가 하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범죄 수사를 할 때 그런 일이 필요하지도 않고 정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시민에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세대 사이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알바인 줄 알고 일을 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라 수사를 받거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서류 봉투를 운반해달라든가 어떤 장소에 나가 어떤 사람에게 받은 물건을 어디로 전달해 주라든가 하는 일을 알바라고 알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안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들어있고 물건을 준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던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건을 운반해달라라고 하는 알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일을 시키다가 잠깐씩 이런 업무를 시켜서 깜빡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일당일 수도 있고 물건이 마약이나 다른 불법 물품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스미싱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로 핸드폰으로 링크가 있는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터치하면 일정 금액이 결제되도록 한다든가 혹은 핸드폰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고 돈을 뜯어낸다든가 하는 방법이 많아요. 최근에는 택배 주소가 잘못됐다고 변경 요청을 하면서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낸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피싱 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등 그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 URL이 첨부된 문자가 오는 경우 번거롭더라도 관련된 사기 피해가 있는지 검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미싱의 경우 직접적인 송금이 아닌 사이트 방문만으로 금융피해가 발생하는 데다가 피해액의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관련 사기 피해가 있는지 검색해 볼 때에는 평소에 사용하는 한 가지 검색 엔진만 사용하기보다는 구글, 네이버, 다음 등 여러 검색 엔진을 두루 사용해 보는 게 더 안전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누른 링크 하나로 막대한 피해라니 너무 무섭네요. 이제 막 자립한 친구들이 당하면 정말 무섭고 당황스러울 텐데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사이트에 링크가 첨부된 문자를 받는 경우 링크를 누르거나 그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않도록 한다. 다양한 검색 엔진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거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 줄여서 찐센터라고 부르는데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010-3570-8242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받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찐센터,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당장 찾아봐야겠어요. 변호사님, 이 외에도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기 피해 종류가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신선 씨 혹시 작업대출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작업대출, 통장대여라고 했을 때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거짓말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사기인 거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은행이나 혹은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친구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며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직장이 없는데 직장이 있다고 한다던가 각종 다른 거짓말을 통해서 가짜로 대출 심사를 통과시키는 사기 행위입니다. 금융권 확인 전화에 응답을 하는 것처럼 대출 과정에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불법적인 대출 사기에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작업 대출을 하게 되면 본인이 실제로 필요한 돈이 100만 원이라도 대출은 120만 원 혹은 150만 원 혹은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수수료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인데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은 빌린 돈 15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에 그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가 돼서
굉장히 높은 이자, 큰 돈을 갚아야 하는 거나 다름없죠.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위험하고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정말 다양한 수법의 사기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친구들이 자립 후 일을 하게 되면 알아야 할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립 후 대부분의 친구들은 처음 일을 시작할 텐데요. 신선 씨는 언제부터 일을 하셨나요? 저는 대학 진학 후에 아르바이트로 처음 근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당시 사장님이 작성을 요구하셔서 작성을 해봤는데요. 근로계약서가 어떤 내용을 담은 서류이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로 작성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작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할 때 꼭 작성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 동의서와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건네줘야 합니다. 이걸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거나 작성하고 환불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꼭 받아서 챙겨두고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립준비 청년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비 감소를 걱정해서 일부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례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60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차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수급 중단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편입니다. 근로계약 전에 먼저 관할 기관에 예상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급 중단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했을 경우 누가 사용자인지 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런 계약 관계 자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져서 부당한 상황이나 갑질을 당하더라도 차후에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근로 중에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계약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일을 시작하는 날, 일하는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휴일, 임금,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이 중에서도 업무 내용에 관한 언급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제 주변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 채용될 때 예상했던 것 외에 업무를 추가로 요구받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직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추가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점심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앞뒤로 업무 준비를 하면서 30분, 1시간씩 더 일하도록 지시한다든가 서울에서 근무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인천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다든가 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근로계약서가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첫 번째 유형처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어디까지가 원래 근무 시간이고 어디부터가 추가 근무 시간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나 수당을 더 받아낼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거나 추가 근무를 강요받는 상황이 있다면 주위 친구나 동료 등 누구와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록을 남겨서 증거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퇴근 시간 지났는데 추가로 청소를 시켜 1시간씩 늦게 집에 가 라고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이라던가
출근, 퇴근 시간에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기록 같은 자료를 통해서 추가 근무 시간이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물론 이런 법적인 다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없다면 아예 시도조차 해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증거를 잘 만들어 놓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는 걸 느끼더라도 해고 등의 피해를 걱정해서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그만두고 싶지 않고 특별히 해고될 만큼 커다란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결정하는 모든 상황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냥 말이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사업주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주나 다음 달처럼 날짜를 정해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말하는 사업주도 있을 거예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고 반드시 해고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위반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해서 해고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때에는 아무 이유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부당해고 자체를 다퉈서 해고를 취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크든 작든 직원이 몇 명이든 해고 30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고요. 사업주가 이걸 줘야 하는데 주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굉장히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럴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일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인이 정말로 그만둘 생각을 해서 그만두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된 이상 사직서라는 법적인 문서를 쓰면 일단 그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취급돼요.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내가 정말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처리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도 부당해고를 다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고를 당했을 때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려는 때가 아니라면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아르바이트건 정식 직원이건 상관없이 한 주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그리고 전체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꼭 챙기시고요. 이미 퇴사했는데 그때 내가 퇴직금을 못 받았다. 3년 이내에는 지금이라도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월급, 미지급 수당, 퇴직금, 직장에서 받아야 할 돈은 전부 다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다 사라져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면 꼭 부지런히 챙겨서 3년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와서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다시 근로계약서 사항으로 잠깐 돌아온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임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간혹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 일을 그만두고도 일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조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해요. 참고로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이고요. 2024년 내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덜 받은 부분을 증명을 하면 추가로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본인 손으로 쓰고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도 3년 이내에는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 주셨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요. 이건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법률상에 정해진 회사가 줘야 하는 임금, 수당 이런 돈들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 날짜를 지나게 되면은 고용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돈을 적게 지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건 문제가 됩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컵을 깨서 혹은 음식 배달을 실수해서 선반에 물건이 없어져서 이런 이유로 일방적으로 월급을 깎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임금은 상대방, 그러니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돈입니다. 물론 사장님이 좀 위협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꼭 동의해라. 동의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막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말 자체에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나중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임금은 임금대로 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여를 뺏어주면 그만큼 임금이 미지급된 거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용노동청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먼저 임금을 달라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안 주고 있으면 그 문자와 카카오톡을 증거자료 삼아서 근로계약서와 함께 가까운 고용노동청 민원실로 찾아가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라고 별도로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렇군요.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억울한 상황이나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먹었는데 시급에서 도시락 값을 뺀다든지 사소하지만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증거를 남기고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피해 이후에 친구,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문자나 통화 내역으로 남겨서 간접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요. 가해자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한 내용이나 사과를 요구한 내용, 아니면 통화 녹음을 남겨놓는 것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자나 사진 등의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근로계약서 안에도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네요. 대부분 일하는 곳에서 작성한 대로 읽고 사인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법률에 관한 주제 몇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흘렀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는 작은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신선 씨는 자립 후에 생활하면서 겪은 법률 문제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주변 자립 선배들 사연 중에서 관련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흔히 들었던 분쟁 중 하나는 자립 후에 연락이 안 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 친구가 말을 했어요.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남긴 빚을 자립 선배인 제 친구가 갚아야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흔히 있죠.
그때 그 친구분은 언제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나요?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돼요. 상속은 부모님 혹은 가족이 돌아가시면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이나 가족의 재산을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속 개시가 있었음을 안 날, 즉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돌아가신 분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 혹시라도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같은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채권자들은 흔히 가족인데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이걸 안 갚으면 어떻겠냐. 라는 같은 말을 하면서 좀 윽박지르거나 협박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좀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로 대신 갚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한참 뒤에 알았다면 돈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더라도 돌아가신 사실을 몰랐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인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돈보다 갚아야 될 돈이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거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 포기는 들어봤는데 한정 승인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 한정 승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모두 다 법원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 혹은 한정적으로만 상속을 받겠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변호사라던가 혹은 작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꼼꼼히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 그런 곳처럼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안 순간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상속 사실을 알게 되면 괜히 당황해서 혹은 걱정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바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홈닥터와 같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는 점,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홈닥터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럼 변호사님, 자립 후에 지원금을 받으려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초수급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연락하지는 않더라도 돈을 벌고 있어서 수입이 있고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는 가족 간의 부양 의무가 있고 전통적인 생각에서 아무래도 가족인데 당연히 부양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가족이 있으면 이런 기초수급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돈을 벌고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 즉 서로 돕지 않거나 돕는 것을 거부하거나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이나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원 신청이 어렵다고 할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도움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가시면 사회적 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에 가셔서 이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찾으시고요. 그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귀찮고 힘들다거나 혹은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는 걸 주저하거나 미루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법적 문제를 도와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홈닥터를 찾아가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주변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도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떻게든 알아보면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알았으니 친구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외에도 친구들이 알아야 할 사소한 법률 문제가 있을까요?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게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혹시 뭐 보이스피싱 관련된 범죄인 건가요? 뉴스 기사에서도 한 번씩은 본 것 같거든요. 그럼요. 요즘 워낙 피싱이나 신종 범죄가 많으니까요. 이제 가끔 드물게 정말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차고 송금의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이스피싱이건 진짜 차고 송금이건 대응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는 일단 절대로 내 돈을 새로 입금하거나 거기 있는 돈을 출금하지 마시고요. 그 상태 그대로 둔 채로 바로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요즘 은행에서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라고 말하면은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인터넷에 댓글을 잘못 쓰거나 동영상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고소를 당했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애초에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너무 사소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했다는 걸 찾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마음을 먹고 조사하면 대부분 검거됩니다. 그리고 일단 수사 대상이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라는 전화 연락을 주로 받게 되실 텐데요. 돈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무시하시거나 혹은 나 너무 무서운데 도저히 조사받으러 가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될 수 있어요. 수사에는 가급적 성실히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협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잘못한 행동이 있다면 반성하시되 조사 전에는 반드시 주변 어른들 혹은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5만큼 했는데 그것 이상으로 10, 100 이런 책임을 지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꼭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주의와 상담을 하시고 조심해야 될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상황이 악화돼 버릴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막상 다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던 내용을 잘 알려주시니 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립하면 제일 먼저 집을 구하게 될 텐데요. 신선 씨께서도 여러 번 집을 구해보셨을 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그렇듯 저도 처음에는 LH 전세임대로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계약 당시 LH에서 계약 담당자분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처음부터 제가 혼자 했으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직도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잘 모르고 계약서상에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맞아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 대부분 LH를 통해서 집을 구하실 텐데요. 계약할 때에는 담당자분이 오신다고 해도 친구들이 먼저 집을 알아봐야 하니까 임대차 계약 전반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집을 보러 다니시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실 거예요. 신선 씨,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어떤 걸까요? 글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근저당권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해요.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직접 뽑아서 임대인을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계약 시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요즘 전세 사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생각이 날 때 한 번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선 씨는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직접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저도 최근에 전세 사기 이슈가 한창일 때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직접 열람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집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 700원을 결제하니까 바로 열람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잘 모르겠던데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앞에서부터 크게 세 가지 영역,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는 건물의 기본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집의 주소와 집 계약서에 써 있는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내역 및 면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구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누가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갑구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글씨로 써 있는 사람이 소유자, 현재 집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기부 등본에 써 있는 소유자의 이름과 계약서에 써 있는 집주인의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같은 거를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을구에서는 아까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거기가 깨끗하게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얼마까지 담보가 잡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이런 권리 관계에서 과연 담보로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저당이 얼마까지 잡혀 있는 게 안전한가요? 요즘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보통 깡통 전세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과 그 전에 잡혀 있는 근저당의 합이 집값 전체의 8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현재 1억이라고 할게요. 그 상황에서 근저당이 6천만 원 잡혀 있고 내 전세 보증금으로 추가로 3천만 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과 기존 근저당의 합이 집값의 90%나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깡통 전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만에 하나 돈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에 붙여진다던가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를 넘으면 무조건 깡통 전세다. 이런 기준이 확실히 어떤 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빌라라던가 집값이 저렴한 집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자체가 매매 금액, 집의 가격 전체와 거의 비슷한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같은 상황, 경매까지 가게 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근저당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작성 시 이외에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집주인 확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 서류와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간혹 집주인, 계약을 하는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생각보다 아주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집을 계약하는 거는 집을 소유한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을 가진 사람, 소유자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해요. 그래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서 실제로 계약하러 온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집을 구할 때 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명의가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부라고 하셨는데 그냥 공인중개사분의 말을 따라서 계약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네요? 네, 원칙상으로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왔다면 그렇게 대신 나온 사람에게 집주인으로부터 내가 계약하려는 집을 나에게 사용하도록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것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저도 공인중개사분이 현장에서 집주인분과 전화통화도 해주셔서 부부관계를 확인했었어요. 그냥 공인중개사와 대리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확인하려고 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적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라던가 아니면 위임장, 인감증명서처럼 확실한 서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죠. 특히 현장에 온 사람의 그 신분증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신분증 사본까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주인과 계약하러 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대리인이 나왔다면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그 다음에 계약서에 대리인이 나왔다는 사실을 꼭 표시하기,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 집주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온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증금을 입금한 전후에 집주인과 통화하거나 문자 같은 것으로 연락을 해서 내가 당신한테 돈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록해두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확인 후에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맞을까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전입신고는 이사간 동네의 집에서 본인이 실제로 산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고요. 그러니 늦지 않게 이사한 날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가 언제로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크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민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만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공무원한테 물어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전입신고는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하고요. 확정일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안 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이기도 했죠. 다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조금 복잡해요. 제가 하기에도 복잡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받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러면 집을 계약하고 살다 보면서 이리저리 고칠 부분도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직접 해야 하는지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부분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반드시 계약 전에 집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다들 핸드폰으로 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구를 간다던가 아니면 변기가 막혀서 뚫어야 한다던가 하는 정도의 사소한 그런 간단한 고장은 임차인이 직접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결로가 생긴다, 곰팡이가 크게 피었다, 전기시설이 고장이 나서 단순히 전구를 갈아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큰 고장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사소한 것은 직접, 비싸고 큰 것은 집주인,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면 집주인에게는 언제쯤 알리는 게 좋을까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집주인에게 저 이제 나갑니다,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의사를 알려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네, 이사를 하게 된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 통보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변호사님, 요즘 전세 사기도 뉴스에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전세 사기도 유형이 다양하더라고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천에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었던 전세 사기가 요즘 전국으로 확대돼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흔히 전세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어떤 범죄 집단 혹은 범죄자가 사기 범죄를 의도하고 악의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상황, 그래서 거액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죠. 가장 흔한 유형은 깡통전세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나중에 집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집 전체의 가치에 비해서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거나 혹은 국가가 가져가야 할 세금, 은행의 근저당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주택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죠. 그럴 때 조심해서 주의해 볼 만한 사항은 같은 지역 내에 유사한 집의 매매 가격 수준을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사이트 같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서 전세보증금, 근저당 금액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근저당이랑 가압류, 가처분 같은 등기부 등본상의 을구에 적혀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을구의 내용은 일일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거기에 내용이 복잡하게 적혀 있다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두는 것은 늘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건 정말 악의적인 사기 범죄인데요.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자와 근저당 모두 멀쩡한 상태로 두었다가 전세 보증금을 받은 바로 그날 주택을 팔아버리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이 대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나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은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자동해지라던가 손해배상 같은 조항을 넣는 건데요. 이것도 피해를 100%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을 확정일자를 한 다음 날이 아니고 그 당일로부터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입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소수지만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사례, 신탁재산입니다. 신탁재산은 개인이 아니고 신탁회사가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은 신탁회사가 임대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거기에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적혀 있기는 하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본인이 소유자인 척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받아가고 월세도 매달 꼬박꼬박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권한 없는 사람이 임대인인 척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신탁회사가 쫓아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실제 부동산 소유자, 임대인,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계좌 주인이 모두 일치하도록 처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도 이렇게 유형이 다양한지 몰랐네요.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저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즉시 안심 전세 포털을 이용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알아서 대응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센터로는 서울 강서구, 인천의 부평구, 경기도 수원시, 부산 부산진구에 전세 피해 지원 센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법률 지원부터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심리 상담 등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해서 진행하는 단계까지 연결해 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안심전세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이나 상담에 대해 예약을 하는 것이 진행에 유리하고요. 그렇지만 많이 급하다면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임대차 계약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느껴지네요. 임대차 계약 같은 건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잘 알아두고 꼼꼼히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기 피해부터 임대차까지 자립하면서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선 씨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법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입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법률 홈닥터 이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지역별 법률구조공단 아니면 대한변협의 법률구조재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금액이 큰 사건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에 100개가 넘는 지부, 출장소, 지소가 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검색해 본 뒤에 사전에 상담 예약을 하고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간단한 법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지역별 법률 홈닥터나 시민 법률 상담실로 문의 주시면 좋습니다. 법률 홈닥터는 각 지역별로 구청이나 시청 단위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 공무원에게 사전에 상담 가능한 시간을 확인받고 방문하는 것이 좋고요. 필요한 경우에 전화로 유선을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신선 씨 감사드리고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어려운 법률 문제를 알려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요. 저 또한 많이 배워가는 자리였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찾아보면 도와주시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 무섭다고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는 꼭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응원합니다. 화이팅!